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아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 경제와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국 경제는 78년 계획개방 이래 40년 동안 고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평균 9% 이상의 고속 성장을 해왔고요. 올해 들어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예상되는 경제 성장률은 약 2%, 혹은 4% 이내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경제로 갈 것인가? 많은 경제 전망 기관에서 예측치를 내고 있는데요. 평균 내고 있는 예측치가 모두 6%를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올해 워낙 경제 성장률이 낮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어도 6% 이상, 높으면 8%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미래 5년, 미래 10년의 중국 경제 평균 성장률은 5%대로 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중국에 투자할 때 평균 기대 수익률, 자산의 평균 기대 수익률이 5%라는 말과 같습니다. 현재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은 약 16.2%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2025년, 5년 후면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1%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현재 중국 인구가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2025년에 중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1이면 자기 인구 규모에 맞는 비중을 갖고 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미국과의 격차는 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이면 미국은 세계에서 21.9%, 중국은 이제 18.1%라고 했죠. 격차가 3% 이내로 줄어듭니다. 현재는 미국과의 격차가 약 8%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5년 후면 두 격차가 3% 이내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맞춰야 되는 경제 요건들이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의 니얼 피거슨, 중국 경제 문제에 관해서 가장 많은 연구를 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니얼 피거슨이 한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6개의 킬러 앱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경쟁입니다. 경쟁 메커니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학기술 발전. 그게 두 번째 킬러 앱이고요. 세 번째는 재산권 보장, 사적 재산권 보상, 사유재산권 보상. 그리고 네 번째는 현대의학이 발전입니다. 다섯 번째 킬러 앱은 소비사회, 컨슈머 소사이티, 소비사회. 여섯 번째는 노동윤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현대의학과 컨슈머 소사이어티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소비입니다. 소비. 그다음에 재산권, 그리고 경쟁, 이거는 법 제도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동안 고속 경쟁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시장 경쟁을 도입을 했죠. 2007년에 물권법을 통과시키면서 사유재산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자본주의를 도입을 한 거고요. 중국은 현대의학의 경쟁이 발전했고요. 14억이라는 소비사회가 있습니다. 14억 인구의 막대한 소비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굉장히 큰 규모고요. 그리고 노동인구가 중국은 9억이 넘습니다. 노동인구. 그래서 이 니얼 피거슨이 말하는 6개 킬러 앱 중에 5개는 이미 만족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한 개가 아까 과학기술이라고 했잖아요. 그동안 중국은 자기 기술이 굉장히 낙후했어요. 근데 주로 FDI,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 영국의 기업들, 뭐 유럽의 기업들, 그리고 한국, 일본 이런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의 FDI, 직접 투자해서 중국이 부족한 기술을 만족시킨 거예요. 그래서 6개 앱을 다 만족하면서 과거 40년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왔고 2011년 이후로 세계 2대 경제 규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국 경제가 계속 갈 것이냐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수요 측면에서 세 개의 수요를 봅니다. 투자, 그리고 소비, 순수출. 그러면 수출, 자본의 투자, 그리고 소비 가운데서 과거 40년 중국 경제를 주도해온 거는 순수출, 수출 주도요, 그리고 투자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두 개의 성장 엔진이 중국 경제를 끌어가기에는 힘이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는 최종 소비입니다. 중국 소비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내수 주도형 경제로 가겠다라는 거고요. 현재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소비의 역할은 지금 약 GDP의 60% 이상이 소비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것을 70% 이상으로 끌고 가겠다는 건데요. 미국하고 대비했을 때 미국이 GDP에서 소비 비중이 68%입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GDP 대비 연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9%밖에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의 68%에 비하면 굉장히 아직도 소비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크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중국 사람들이 국민 저축률도 2009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지금 저축이 42%, 근데 지금 이미 36%로 떨어졌어요. 무슨 말이냐? 중국 사람들이 이제는 저축보다도 소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비 주도형 경제로 중국 GDP가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경제학에서는 보통 1인당 GDP가 10,000달러 넘기 시작하면 그 국가는 소비 주도형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작년 말 기준 중국의 1인당 GDP는 10,000달러를 넘었습니다. 정확하게 1,478달러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본격적인 소비 시대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동안 우리 뭐 프랑스를 여행 가도 좋고요. 미국에 여행 가도 좋고 일본에 여행 가도 좋고 우리 저기 맹동에 가도 다 들리는 게 중국 사람들이 말이에요. 전 세계가 중국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지금까지 보여준 중국인들의 소비가 본격적인 소비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진짜 소비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왜? 이제 중국 사람들 인당 GDP가 10,000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중국 14억이라는 인구가 얼마나 큰 소비를 만들어낼지는 역사의 그 어떤 국가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앞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소비 시대가 열리라는 거는 확실하고요. 만약에 지금 중국이 예측하는 중국의 소비의 성장률, 아까 GDP 성장률이 5%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근데 여기에 맞춰서 중국 소비도 대충 5% 성장할 거로 보입니다. 당연히 중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가냐, 일반적으로 가냐, 비관적으로 가냐에 따라서 소비의 성장률은 작게는 우리가 미니멈 미래의 4.5%, 높게는 성장률이 5%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대로 중국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2049년도,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지금의 공산당 사회주의 국가가 만들어진 게 1949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성장으로 간다고 했을 때 2049년, 지금으로부터 한 29년 후에 중국은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됩니다. 한국이 지금 1인당 GDP가 3만 달러거든요. 그러면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 이래 100주년이 된 해, 지금으로부터 29년 후면 중국은 지금의 한국의 1인당 소득 수준을 갖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현재로 놓고 봤을 때 중국의 소비 규모는 이미 미국에 버금갑니다. 지금 1년에 중국이 소매 판매액이 6조 달러예요.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인 미국은 6.2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2천억 차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뭐 29년 후에 3조 달러 1인당 GDP 가냐, 그거보다도 현재가 이미 미국의 소비 수준에 왔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국은 세계에서 몇 년이 안 되면 이미 미국의 소비 수준을 초과해서 2, 3년 후면 세계 가장 큰 소매 판매 국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하고 좀 다른 게 중국은 빈부격차가 그동안 계속 줄여져 왔어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예요. 진위기수로 한 국가에 우리가 빈부격차를 보는데요. 10년 전, 2009년, 그때만 해도 중국이 진위기수가 0.49였어요. 근데 지금은 진위기수가 0.47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빈부격차가 확 커졌어요. 그래서 4년 전에 트럼프라는 민족주의 성향을 가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거는 빈부격차로 인한 유색인종과 백인종의 민족 문제가 불거졌고요. 빈부격차 때문에 1%대 99%의 이런 소득 불평등이 존재하면서 미국 사회가 분열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바이든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제조업이 공동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블루 칼라들이 소득 수준을 높이기에는 산업의 펀더멘탈이 없습니다. 제조업이 미국에 회귀하지 않고는 이러한 빈부격차를 해결하기에는 100개의 바이든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중국은 상대적으로 진위기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회가 안정이 되고 굉장히 좋은 양상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앞으로 계속 어떻게 이러한 발전 향상을 갖고 가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인구가 14억이기 때문에 3억의 미국하고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14억이 분열이 되면 3억이 분열이 되는 거하고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엄청난 큰 사회적 안정과 사회 분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국이 가장 지금 크게 노력하고 있는 게 빈부격차 해소고요. 지금 중국은 지난번에 리커창 총리가 5월 말일에 있었던 양회에서 현재 중국의 월 소득이 그러니까 위안화로는 1,000위안, 우리 원화로 17만 원이에요. 위안화로 1,000위안입니다. 월 소득이 1,000위안이 안 되는 인구가 1,000위안보다 작은 인구가 중국의 6억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원화로 월 소득이 17만 원이 안 되는 인구가 6억 명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중국은 굉장히 소득이 낮은 인구가 많다는 거기 때문에 이 6억 명을 어떻게 중국의 이제 1인당 GDP가 10,000달러 이 소득에 끌어올리냐가 중국 공산당의 넥스트 10년, 넥스트 20년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앞으로 이런 6억 명의 이 1,000위안이 안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2,000위안으로 올릴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신형도시화 추진이에요. 지금 도시화율이 중국이 60%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집중되어 살면은 서비스 산업 수요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 경제는 2차 산업, 제조업이 끌어왔잖아요. 근데 지금 3차 산업의 성장률이 2차 산업을 넘어서는 시점이 2011년, 12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2013년 이후로는 이미 3차 산업이 2차 산업을 넘어서기 시작해요. 근데 중국이 굉장히 취약한 구조가 뭐냐면 3차 산업의 효율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GDP가 굉장히 지금 뒤떨어진 게 2014년부터 중국 GDP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앞으로 도시화 확대에 따라서 3차 산업이 어떻게 효율성을 높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학기술의 문제가 그동안 글로벌 500대 기업들,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 들어가서 빈약한 중국의 기술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국과의 갈등 문제가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대내 갈등, 빈부격차 확대, 그렇죠. 경제 성장의 둔화, 이게 중국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대내적으로 공산당 간부들이 부패 문제, 소득격차 문제가 대내 문제라고 하면 미국과의 갈등이 대외 문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미 관계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제가 말하는 상당 기간은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길게는 50년까지 세계에서 모든 국가의 국제 관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국과 다른 국가 간의 국제 관계도 미국과 중국 간에서 국제 관계가 결정되는 거예요. 왜 한국과 유럽의 국제 관계, 한국과 동남아의 국제 관계, 한국과 아프리카의 국제 관계가 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결정이 되냐? 누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과의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른 국가들의 국제 관계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왜? 전 세계 질서가 미국 중심이냐 중국 중심이냐 개편이 되기 때문에요. 그럼 한국과 일본, 유럽 같은 나라들은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요. 독일 같은 나라들,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나라들, 호주 같은 나라들, 한국, 일본 같은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말한 이런 나라들의 국제 관계가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국제의 흐름을 결정하는 정치적 흐름, 가버넌스 흐름, 이념의 흐름,
경제의 흐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요소가 글로벌 핵심 요소가 중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중미 간의 경제 관계도 있고요. 중미 간의 군사 관계도 있고 중미 간의 외교 관계도 있고요. 현재 중국 경제는 굉장히 도전 과제가 많습니다.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에너지는 저 남중국해에서 미국하고 중국과의 충돌이 군사 충돌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란에서 오는 석유가 남중국해를 꼭 경유를 해야 되는데 그 해상도로를 누가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중국의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이 결정이 되는데 그 지금 남중국해 주변의 해변 국가들 다 취미 국가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포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상권을 중국이 장악 못하면 이 석유가 들어오는 통로를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중국해에 민감한 문제가 터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량 문제, 14억 인구가 식량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환경 문제. 특히 바이든이 올라오면은 글로벌 환경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중국 기업들이 환경에 이 표준을 맞출 수 있냐가 중국 기업들한테 엄청난 비용 문제예요. 그래서 중국의 이 환경 기술 표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아까 그 6억 명이 되는 천유한 소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소득 수준을 올려야 중국이 소비 주도형으로 경제로 갈 수가 있어요. 내수 성장 엔진, 수출 안정성. 미국과의 문제가 수출 안정성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시적 안정성. 미국의 연준위에서 거시 정책을 어떻게 펼치냐에 따라서 또 이머전 국가들의 환율의 안정성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거시 안정성도 중국한테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의 주요 수출 안전 문제는 아래와 같은 나라와 관계돼요. 중국의 제1 수출 지역은 유럽입니다. 유럽이 1위 수출 지역이고요. 두 번째가 아세안입니다. 아세안. 근데 이번에 RCEP을 협정 맺었잖아요. RCEP이. 그래서 RCEP에 일본 들어가고 우리 한국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동북아에서 가장 중요한 세계 국가가 RCEP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CEP의 체결은 수출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출 지역이 미국입니다. 중국의 3대 수출 지역이 바이든이 미국 정부와 시진핑이 중국 정부가 어떻게 관계를 갖냐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가 4대 수출 지역이고요. 일본, 홍콩, 한국 이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의 중국 수출이 안정화가 되면 수출은 안정화를 할 수가 있는데 미국이 변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4차 5개년 계획, 내년부터는 중국이 14번째 5개년 발전 계획 기간입니다. 중국은 아직도 계획 경제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차 5개년 계획이 내년부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035년 장기 목표에 대해서 지난번 경제공정회의에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기술력 향상입니다. 제조업의 하이 부가가치 산업들을 중국 국내 밸류체인을 독립적인 밸류체인을 만들겠다는 게 핵심이에요. 전략적 신흥 산업을 키우는 거예요. 여기는 차세대 정보기술, ICT, 바이오,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 장비, 친환경, 특히 신에너지 자동차 이쪽, 우주항공, 해양 공정 장비, 인터넷 빅데이터, AI 융합 추진, 차세대 통신, 산업인터넷, 빅데이터 센터 구축, 신형 인프라 구축, 여기에 5G, 6G, 핀테크 등등의 미래 전략적 신흥 산업에서 중국이 따라가는 팔로잉 국가가 아니라 선도 국가로 가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경제 구조를 중국에서 가장 빨리 구축을 해서 세계에 가장 선도하는 국가가 되겠다라는 게 중국의 넥스트 2035년까지 중국의 성장 전략이고요. 이를 맞추기 위해서 쌍순환 전략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핵심이 뭐냐면 대내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밸류체인을 중국 국내에다 다 갖고 가겠다라는 거고요. 과거의 수출 주도형 경제에서 중국이 주로 노동력을 그러니까 세계 공장 역할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노동력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미국 기업들처럼 고부가가치 산업, IP, 특허 이거로 돈 벌어서 기술 수출 국가로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는 국가가 되는 게 아니라 핵심 기술들, 목숨을 조리는 이런 핵심 기술 중국이 갖고 가겠다는 게 외국과의 수출 관계, 외순환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중국은 노동력을 팔아서 먹고 살았어요. 글로벌 경제에서. WTO 2001년에 가입한 이후에는 수출 도형으로 갔는데요. 수출에서 주로 가방을 만들고 신발을 만들고 노동 밀집형 산업을 주로 수출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아이폰을 중국에서 수출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폰, 애플의 아이폰 100만 원입니다. 그걸 수출했어요, 중국에서. 근데 중국에서 100만 원을 수출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버는 거는 거기서 10,000원도 안 돼요. 우리 원화로 10,000원도 안 돼요. 외국과의 이런 관계는 이제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노동력을 버는 게 아니라 이제는 머리, IP로 벌겠다라는 게 중국의 외순환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내순환이 아까 말한 게 글로벌 밸류체인을 중국에다 갖고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말은 한국이나 일본에서 부품을 수입해 갔어요. 아까 삼성 핸드폰을 중국에서 만든다. 애플 스마트폰을 중국에서 만든다 이러면 들어가는 반도체 칩이나 이런 부품, 카메라, OLED 이런 소재들을 한국에서 수입해 왔어요. 예를 들면. 근데 이제는 중국에서 쌍순환을 해서 내순환으로 만들어 버리며 중국 내에서 생산하고 중국 내에서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수입해 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중국이 이런 OLED를 생산하고 이런 카메라를 생산하고 이런 반도체를 생산하고 이런 공급업체를 중국에 만들겠다는 거예요. 국산화하겠다는 거.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가방을 만드는 저부가가 산업에서 사람들이 일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한국의 지금 삼성전자 직원처럼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중국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월급이 1,000위안이 아니라 5,000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월급을 1,000위안 받을 때 소비랑 내 월급이 5,000위안 받을 때 소비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소비 주도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중국에는 앞으로 중국의 그 막대한 6억 인구가 그 1,000위안이 안 되는 6억 인구의 월급이 5,000위안으로 가는 산업에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소비 주도형으로 끌고 가겠다는 게 중국의 쌍순환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일본이나 독일이나 한국이나 중국의 그동안 부품 소재를 수출했던 국가들이 앞으로는 굉장한 도전이 오는 겁니다. 그 막대한 중국성이 수출했는데 이제 어디다 수출을 해야 되냐? 수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중국 가야죠. 중국에다 기업을 만들어서 중국에 생산해서 중국에 공급하면 되죠. 중국은 쉽게 말하면 기술적으로는 글로벌 500대 기업이 들어가서 기술적 보완을 해줬고 상당 부분이 기술이 미국에 의존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탈미국화. 대표적인 정책이 352 정책이라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올해 2020년에 중국의 하드웨어, 우리가 컴퓨터라든가 공공기관에 쓰는 하드웨어의 30%, 올해는 하드웨어 30%를 미국과 안 쓰는 거예요. 다 국내산으로 채우겠다는. 내년에는 50%까지 국산 쓰겠다는 거예요. 2022년에는 나머지 20% 다 국산화. 그러면 3년 이내에 100% 국산화 실현. 탈미국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탈미국화입니다. 그게 352 정책이에요. 적어도 공공기관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전반적인 IT 시스템, 대표적인 사례가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11 버전, 최신 버전입니다. 안드로이드 11 버전을 화웨이에다 공급을 안 하겠다고 했어요. 화웨이 스마트폰에. 그래서 화웨이가 어떻게 했냐면 홍멍 시리즈,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대체하는 홍멍 시리즈를 내놨어요. 그래서 최신형 지금 화웨이 5G 핸드폰에는 이제는 안드로이드 11이 안 들어가고요. 홍멍 소프트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국산화 실현이 중국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한국, 일본, 독일 그동안 중국에 수출해서 먹고 살았던 나라들이 굉장한 지금 도전이 오는데요. 여기 이 페이지 보면 지금 사례가 있습니다. 화웨이 최신형 핸드폰, 과거에는 메이트 20 프로 핸드폰이었어요. 4G 시대. 한국 기업들이 부품이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서 보면 황토색이 표시된 게 한국 부품 비중입니다. 약 25% 정도가 삼성, LG, 하이닉스 부품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지금 5G, 메이트 30 시리즈 화웨이 최신형 핸드폰에는 한국 부품이 확 줄어듭니다. 10% 이내로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우리 한국에 대한 도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독일, 일본 똑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기술의 취약점이 어디에 있냐면 반도체 영역에서 보면은 지금 일반 부품, 여기 금형이라든가 외관 부품, 커넥터라든가 구조 부품, 그리고 안테나라든가 카메라, 음향 구성, 배터리, 메인보드, 중요 부품, 여기까지는 중국이 다 국산화를 실현했어요. 반도체 영역을 보면. 근데 핵심 부품, 거기서도 가장 킬러 기술은 낸드 플래시, D램, OLED 이런 건 다 한국에 의존하고 있고요. 핵심 칩에서 반도체 칩, 시스템 칩 이런 데서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영역을 중국이 지금 국산화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5년, 길어서 10년이면 어제 결판이 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러한 포지션을 그린 게 14차5개년 계획이고요. 그 가장 중요한 시점이 지금부터 앞으로 5년이라는 겁니다. 답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전 중국을 도시화, 신형 도시화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그리고 있는데요. 크게 중요하게 아래와 같은 블록이 있습니다. 도시화 측면에서. 찡진이라고 해가지고요. 북경, 전진, 하북성을 하나의 도시군으로 묶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장강 삼각주라고 있습니다. 여기 상해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역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웨강어, 따완취, 마카오, 홍콩, 심천, 광동성 여기가 웨강어, 따완취라고 합니다. 이 지역이 중국 경제 GDP 성장의 60% 이상을 합니다. 여기가 중국이 가장 성장한 발전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만드는 자유무역구가 있어요. 그게 해남도. 과거에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가 면세구역이고 여권이 비자 없이 오는 지역입니다. 한국에서. 그렇죠. 자유무역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부자들이 특히 제주도에 와서 땅을 사고 투자하고 면세품을 구매해가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는 제주도를 올 일이 없게 됐어요. 왜? 중국 정부가 해남도를 제주도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 해남도가 위치가 제주도하고 똑같아요. 대륙에서 딱 떨어져 있어요. 하나의 도입니다. 중국하고 별도의 해관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는 비자 없이 외국 사람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면세구역으로 만들고 거기는 세금도 없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면세품 마음대로 사게 하고요. 그래서 거기는 자본 항목도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는 해남도에 가면은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가 있어요. 제주도 안 와도 되고요. 해남도 경치가 제주도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면적이 훨씬 더 크고요. 거기를 지금 금융허브로도 만들고 있어요. 특히 파생상품, 특히 지적재산거래소. 지적재산과 우리가 특허가 앞으로는 기술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특허의 증권화 상품 거래소가 거기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천성의 청두, 이제 거기서 올림픽 신청합니다. 8년 후에 올림픽을 거기서 지금 신청하고 있어요. 사천성 청두에서. 그래서 거기 서부 대가발의 핵심 허브 지역으로 지금 구축하고 있고요. 청위, 사천성이 하나의 허브로 떠오르고 성안. 그래서 황하 유역하고 장강 유역이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의 벨트, 1대1로 그리고 외강호 따완취에서 하나의 도시 블록을 만들어서 그 주변 도시들이 아까 천위안이 안 되는 주로 농촌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블록 중심에서 도시권에서 커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도시형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아까 천위안 월급 받아서 5천위안 산업을 그 도시군이 만들어서 5천위안 기업에서 일을 하게 해서 소득 수준을 올리겠다는 게 중국의 전략입니다. 이러한 도시화 전략 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도시가 있어요. 선전입니다. 광동성 선전인데요. 우리가 심천이라고도 하죠. 앞으로 중국 정부는 이 선전을 뉴욕과 런던에 버금가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중국식 표현은 사회주의 선도 모범 도시로 만들겠다는데요. 세계의 금융 허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선전이 중국 경제를 기술 혁신 선도, 금융 선도 이런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게 중국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이런 기술 혁신형 산업이 중국의 주도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 시장의 발전을 해야 돼요. 이 자본이 기술 혁신형 기업에 들어가 줘야 돼요. 투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엔젤 투자, 벤처 투자, 사모 투자가 다 기술 혁신형 기업에 가야 그게 그 기업이 스타트 기업에서 짧은 시간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더 커지면서 이게 기업이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버전이 나서나니
선전거래소에는 창업판이 있고요. 상해거래소에는科创板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科创板이 딱 만들어진 지 1년이 됐어요. 상해. 지금 1년 동안에 여기 상장한 기업들을 보면은 전부 다 기술 혁신형 기업들입니다. 주도 섹터가 정보기술, ICT, 그리고 소비 섹터입니다. 제가 앞으로 중국이 소비 성장형으로 가죠. 그래서 소비 섹터. 중국 사람들이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건강이 중요해요. 건강의료보건. 그래서 헬스케어. 그다음에 산업재. 가장 중요한 고부가가치 쪽 산업. 그래서 여기에 지금 상장한 기업들이 주로 AI, 스마트 기업, 5G, 공업 인터넷, 특고압,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 기업들, 철도, 고부가가치 기업들이 주로 창업판에 상장을 했고요. 여기 주가 상승률을 보면은 지금科创板 50 ETF가 나왔어요. 지수 ETF가 나왔고요.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科创板이 지금 신형 기술 기업들이 상장했다고 했잖아요. 미래 선도 기업들. 지금 올해 지금까지 우리가 주가 지수 성장률을 보면 상해 종합 주가 지수가 7.3% 상장을 했습니다. 우리가科创板이 얼마나 상장했냐면 41% 상장했어요. 지금 7.3% 대 41%. 거의 6배 넘게 더 상장한 거예요. 코스피에 비교하면 코스피는 올해 많이 상장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 가장 잘하는 200대 기업들, 코스피 200이 지금 14% 상장했죠. S&P 500, 미국도 많이 올랐어요. 그죠? 미국은 10%. 근데科创板이 40% 올랐으니까 미국 S&P 500에 비해 4배 넘게 오른 거예요. 내년에 우리가 자산 배분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가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두 가지 요소입니다. 내년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주로 우리가 시장 기대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경제가 성장한다 이러면 주식이 가장 좋은 자산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년도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이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근데 만약에 미국이 바이든 정부가 계속 돈을 푼다. 한국도 따라 풀거든요. 미국이 풀면 한국이 따라 풀어요. 왜 따라 푸는지 아세요? 한국이 환율을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따라 풀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이 따라 안 풀면 원화가 너무 절상이 돼버리면 수출이 타격받아요. 한국 수출이 타격받으면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돈을 딱 같이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CPI가 최근에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CPI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CPI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만약에 계속 정책 기조가 통화정책 기조가 이렇게 간다고 하면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위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금이라든가 이머징 국가의 통화라든가 인플레이션 연계 채권, 우리가 팁스라고 하죠. 신용채권, 상품에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고정금리 채권 이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거는 정책 기조, 통화정책 기조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변해줘야 돼요. 근데 경제가 성장한다고 우리가 했을 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전통산업하고 신형산업이 주가가 완전히 반대로 갔어요. 전통산업은 다 주가가 30% 넘게 떨어졌지만 미래선도산업은 또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근데 미국은 앞으로도 돈을 올해 지금 3.2조 달러 넘게 풀었어요. 미국의 연준에서 푼 데이터가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이 정부 부채가 확 올라갔습니다. 그에 따라서 가계 채무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 가계 채무를 보면 중국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GDP 대비 가계 채무가 지금 곧 60%.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된 이유가 뭐냐면 가계 채무가 많아지면 국가는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한국은 가계 채무가 많습니다. 정부 채무가 많지 않은데. 근데 중국이 그나마 그동안 왜 중국 경제 위기 온다 위기 안 왔냐면 가계 채무가 낮았어요. 지금 여기 데이터를 보면 2016년까지만 해도 가계 채무가 GDP 대비 40%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불과 몇 년이 안 됐는데 지금 GDP 대비 60%로 올라오고 있어요. 거의 일본 수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가계 채무가 원래는 100%까지 갔어요. 근데 지금 그동안 계속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타격받아서 알아서 시장에 조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75.9% 정도 왔습니다. 앞으로 달러 지수가 단기는 계속 절하 전망이 우시합니다.
근데 이머징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또 이게 안전자산을 달러 자산이 안전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절상될 가능성도 있어요. 미국이 연준이 돈 풀어서 계속 절하가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나라 경제 상황에 따라서 안전자산에 또 글로벌 자금이 또 따라가게 되면 절상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주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고요. 미국은 지금 정부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채가 지금 레버리지가 지금 7.2조 달러까지 돈을 풀었잖아요. 그래서 GDP 지금 여기 100%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앞으로 단기에는 바이든 정부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코로나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경기 부양책, 인프라 중심, 환경 중심 돈을 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는 긍정적이지만 장기는 불확실합니다. 장기는 왜 불확실하면 제조업이 공동화를 해결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제조업이 공동화를 해결해야 미국 그 블루칼라들이 소득이 올라가거든요. 블루칼라, 미국의 저소득층이 소득을 올려줘야 미국 경제가 계속 소비 주도형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지금 99%대 1%의 빈곤격차 문제가 존재하는데요. 블루칼라들이 소득을 해결하면 교육 수준을 올려야 됩니다. 교육 수준을 올려야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산업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과거에 GM 자동차에서 일하던 블루칼라들이 일자리를 다 잃었어요. GM이 파산하면서. 그 사람들을 새로운 산업에서 흡수하려면 재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조업이 돌아가줘야 돼요. 왜냐면 미국이 지금 노동력 생산 효율성이 가장 낮습니다. 미국의 생산 효율성이 얼마나 낮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오바마가 대통령을 끝낸 이후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아메리칸 팩트리라는 영화입니다. 꼭 보세요. 거기에서 그걸 보면 미국의 미래가 보입니다. 앞으로 미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계속 확대할 거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산 배분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목해야 되는 게 글로벌 경제 정책입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경제 정책하고 중국의 경제 정책입니다. 돈을 푸냐 안 푸냐, 어떤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한국은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한국 기업들이 성장이 결정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게 글로벌 경제 펀더멘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요. 그에 따라 자산 배분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주식시장 측면에서 우리가 중국의 포커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아래 컨셉을 따라주면 좋아요. 이게 흐름이거든요. 주식 투자는 흐름에 베팅해야 됩니다. 종목보다 흐름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섹터가 더 중요해요. 쌍순환 관련 흐름에 있는 기업들, 14차 어게닉 계획에 중국에서 중점적으로 투자 육성하는 산업에 있는 기업들, 여기에 말하면 고부가가치 핵심 기술, 5G라든가 6G라든가 이런 부가가치, 그리고 콘텐츠 산업들, 고부가치 농업, 소비, 신형인프라, 신재료, 군공산업, 신재료 쪽에서 특히 신에너지, 자동차 쪽은 앞으로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고성성장하는 신형 스마트 디바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전기자동차라는 거는 컴퓨터에 네 바퀴를 달았다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가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 핸드폰이 2008년도에 애플이 스마트폰 핸드폰을 내놓기 이전에는 이 핸드폰이라는 게 그냥 통화가 주요 기능이었어요. 근데 2008년 애플이 스마트폰 내놓은 이후로 요즘에 누가 핸드폰 가지고 통화를 합니까? 핸드폰의 통화 기능은 아예 부가 기능으로 돼버렸어요. 주요 기능이 아니라. 앞으로는 지금 스마트폰은 하나의 컴퓨터예요. SNS의 디바이스입니다. 앞으로 자동차가 이렇게 될 거예요. 자동차가 지금 뭐죠? 우리가 교통도구예요. 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교통도구인데 앞으로는 자동차가 교통도구가 부가 기능. 앞으로는 자동차가 지금의 핸드폰처럼 스마트 디바이스가 되는 거예요. 스마트 디바이스. 뭐냐? SNS의 하나의 플랫폼이 돼요. 그래서 자동차가 앞으로는 여기서 커뮤니케이션하고 거기서 내가 집처럼 살 수도 있고 방송도 할 수도 있고 통화도 할 수 있고 IoT 사물 인터넷 하고 싶은 거 자동차가 다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운전도 부가기능. 내가 취미로 하는 거예요. 운전을. 좋아해서 하는 거지. 다 무인 자동차. 그러면 자동차가 내가 운전하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엔터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엔터. 워킹, 일하는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스마트폰 시대를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스마트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 있는 기업들이 중국에 가장 많아요.
그리고 채권 시장 쪽으로는요, 금리 정책을 봐야 돼요. 금리를 떨어뜨리냐 올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중국은는 앞으로 신용태는 위험이 계속 커질 겁니다. 지금 국유 기업의 파산도 허약하고 있거든요. 중국 정부가. 그래서 앞으로는 중국 채권 쪽은 지방정부채가 미국 미니스펄 본드라고 하는데요. 금리가 굉장히 국채보다 높으면서 국가 신용이에요. 그래서 위험도 없으면서 좀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고요. 실물 자산 쪽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돈을 워낙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 돈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금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희귀금속 이런 거는 대宗상품 쪽은 선물 쪽, 파생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 투자는 좀 중립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환율은. 이머징 국가들이 위기가 발생할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설명드린 스마트폰 대체할 수 있는 게 스마트 자동차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 표를 보면은 이 스마트 디바이스의 자동차 디바이스의 세계적인 선도주자가 중국 기업이에요. 그게 미국에 상장한 니오, 중국어로蔚来라고 합니다. 니오. 그리고 리샹, 셔펑, 이게 미국에 상장한 3대 스마트 자동차 업체입니다. 얘네들을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흐름은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되고요. 올해 주가가 얼마나 올랐냐면 274% 올랐습니다. 니오가 274%. 리샹은 60%가 올랐어요. 쇼펑은 41%가 올랐어요. 그럼 내가 올해 주식을 니오 주식을 내가 올해 1억을 샀다. 이러면 그 돈이 지금은 2.7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지금 왼쪽에 그림에서 추세를 보면요. 신에너지 자동차 점유율이 중국이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 투자에 주목해야 될 거는요. 여기 지금 표에서 제가 보여주는데요. 2019년 중국 사람들이 주로 어디다 소비하냐. 중국은 지금 인구가 14억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 돈을 어디다 쓰냐가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2019년하고 여기 2025년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주요 소비하는 섹터를 보여주고 있어요.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이 2025년, 5년 후에 중국 사람들이 소비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의료보건이 10.5% 성장, 교육, 문화, 레저가 12.5% 성장, 교통통신이 14.5% 성장. 식품이나 담배, 술 같은 거는 하락입니다. 제가 쓴 오피니언이 있는데요. 넥스트 마위는 바이오, 건강, 의료, 제약, 교육에서 나올 거다. 이런 오피니언을 썼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하는 건 교육하고요. 제약하고요. 바이오, 건강 쪽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이게 표로 되어 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 시장에서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되는 기업들을 제가 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이 500대 시가총액이 500대 상위 기업들을 올해 주가 상승률 순위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마이너스를 하는 산업들이 다 전통 산업이에요. 여기에서 주가가 35% 이상 증가한 기업 섹터가 정보기술, ICT, 식품의료, 소비입니다. 건강음료. 그 다음에 제약, 의약, 바이오입니다. 제약, 의약, 바이오는 지금 주가가 68% 이상, 70% 이상 가장 많이 상승했어요. 올해 들어. 코로나 배경하에서 70% 이상이 거의 모든 기업들, 이 섹터에 있는 모든 산업 기업들이 다 70% 이상 주가를 만들었어요. 저를 만나면 많은 분들이 항상 종목을 추천해달라고 해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종목에 투자하는 사람은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흐름에 투자해야 돼요. 섹터가 더 중요해요. 섹터를 맞게 하면요. 거의 실패할 확률이 없어요. 근데 섹터 투자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흐름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먼저가 있어야 돼요. 먼저가 있다 보면 돈이 몰려와요. 그게 흐름에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표에서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서 정보기술, 올해 언택이 핵심이었잖아요. 언택이 기술 인프라가 정보기술이잖아요. 핀도더 같은 기업은 올해 들어 지금 300배 넘게 성장했어요. 그리고 이제 말하는 건강의료 바이오 쪽 지금 70% 넘게 주가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소비, 중국의 소비, 막대한 그 소비.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마이너스 10% 넘게 드는 섹터를 보면은 은행입니다. 은행. 금융 주식들. 전통 산업들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트럼프가 중국하고 엄청난 지금 뭐 무역 전쟁을 벌이고 왔지만 계속 중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왔어요. 미국의 펀드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프닝 펀드의 투자 섹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얘네 투자하는 게 이제만 정보기술입니다. 인터넷이 가장 많아요. 중국이 어디다 투자하냐? 우리 항상 얘네들이 흐름을 보면 미래를 좀 얘네 빨리 가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 지금 중국에서 안 투자하는 영역이 반도체하고요. 엔터하고요.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안 하는 쪽이 우리가 오히려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엔터, 의료보건. 지금까지 우리 성공 스토리가 누가 있죠? 중국에서 BAT제라고 하죠. 바이도, 징동, 아리바바, 텐센트 있죠. 근데 놀라운 거는 이 BAT제의 주요 주주가 다 미국 자본입니다. 미국 자본들은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아리바 이런 거대 기업이 된 이후에 투자한 게 아니에요. 골드만삭스는 아리바바가 완전 엔젤 때 투자했어요. 엔젤 때 2천만 달러 투자했어요. 뭐 지금 다 성장한 다음에 투자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BAT제가 엔젤 때 투자한 게 바로 미국 자본들입니다. 앞으로 미국에 비해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섹터가 어디냐면 과거에는 중국이 여기 지금 제가 밸류체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4차 산업 밸류체인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우세하다고 제가 항상 주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개 상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특허, IP, 그리고 그걸 가성비 맞는 상품이 나오게 하려면 R&D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제조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 마케팅 통해서 고객에게 팝니다. 그게 CR입니다. Customer Relation, 고객한테 파는 거예요. 이게 한 개의 상품이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최종 고객한테 파는 하나의 밸류체인이에요. 아이폰이다 이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100만 원짜리 부가가치 상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인터넷이 없는 시대에는 물건이 만들어지기 위해는 한 개 국가 내에서 한 개 기업에서 이 밸류체인이 다 만들어져요. 이러면 삼성이다 이러면 삼성의 IP 부서도 있고 R&D 부서도 있고 제조 공장도 있고 마케팅 부서도 있고 고객 서비스 AS 부서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굳이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에요. 세계에서 유일한 나이 특허가 있어요. 그러면 굳이 비싼 월급을 주면서 한국 엔지니어한테 R&D를 맡길 필요가 없어요. 내 아이디어가 확실하면은 인도 엔지니어한테 R&D를 맡기면 돼요. 가장 싸요, 인도 엔지니어가. 그 다음에 베트남이 가장 생산을 싸게 해요. 베트남 생산시키고, 뭐 미국 기업이 마케팅 사람은 미국이 마케팅 시켜요. 그러면 한 개의 기업이 진짜 경쟁력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세계에서 나만의 특허가 있든지 그게 IP예요. 아니면 나의 물건을 무조건 좋다고 사주는 고객이 있든지 그게 브랜드예요. 아이폰을 왜 써요? 특별히 뭐 통화가 잘 돼서 써요? 그냥 아이폰을 갖고 있다는 자체로 프라이드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브랜드 파워입니다. 그것처럼 그게 CR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 기업의 전략은 IP를 갖고 있든지 CR을 갖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갖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이 IP를 갖고 있는 기업이 투자하든지 확실한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 기업이 투자해야 돼요. 그게 시장이에요, 시장. 근데 이거 국가적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 미국이 IP 선도 국가였어요. 그 다음에 R&D를 누가 잘하냐면 독일, 일본, 한국이 잘했어요. R&D. 가성비를 가장 잘 맞게 만드는 게 이 제조 강국 국가들입니다. 제조는 중국이 잘했어요. 생산 공장 중국이 했어요. 마케팅은 뭐 여러 나라 다 잘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은 어디였냐? 중국이었죠. CR. 그리고 미국이었고 유럽이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미국은 그래봤자 3억 인구예요. 시장이. 중국은 14억입니다. 뭐 이게요? 이번에 지난 11월 11일 꽝골대 하루에 터보 하나의 플랫폼에서 4,8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80조 원 넘는 하루에 판매가 발생했어요. 이거는 한국이 모든 백화점이 1년 판매액보다 2배 넘는 액수입니다. 하루에 하나의 플랫폼에서. 그럼 찡동, 뭐 텐센트 합하면 계산이 안 나와요. 이거는 어느 나라도 중국을 못 이겨요. 미국은 더 못 이기죠. 전자상거래 판매액은 미국은 못 이겨요. 죽을 때까지 못 이깁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그러면 IP로 이겼어요.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특허 국가. 근데 문제는 놀라운 건 지금 중국이 와이퍼, 세계 특허 기구죠. 와이퍼에 기록된 특허 수로 수량으로는 2013년에 중국이 이미
미국을 초월했어요. 근데 핵심 특허는 중국이 없었어요. 수량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작년부터는 핵심 기술이 미국을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특허가. 그러면 IP 곱하기 CR, 이 창조 파워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 벌어서 잘 살면 돼요.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냐? IP 아니면 CR인 거예요. 여기에 있는 기업에 투자하고 여기에 있는 국가에 투자해야 돼. 그럼 우리는 비행기로 40번 아침에 출장과 저녁에 어느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전자상 거래 제가 여기서 지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계 10대 시장의 총합보다 중국 전자상 거래액이 더 많습니다. 중국이 미국, 독일, 영국, 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다 합한 아르헨티나, 브라질 다 합한 것보다 중국이 더 많아요. 이 그림이 아까 11월 11일 터보에서 4,982억 원이 팔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런 방대한 시장 규모가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2, 3년 내에 성공해서 세계 글로벌 기업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신흥 기술에 투자한 벤처 기업들이 방대한 시장에 기반해서 짧은 시간에 이 균형점, BP라고 해요. 순식간에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유니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유니콘이라는 개념은 스타트 기업인데 몸값이 1조, 우리 돈으로 1조 넘는 기업을 말합니다. $10 billion. 그래서 그게 방대한 핀도더 같은 기업들이 만들어진 지 2, 3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세계적 기업이 됐어요. 지금 아마존을 막 초월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창업자 황정이라는 사람이 매일 자산이 800억 위안 넘게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유니콘 기업 수가 지금 미국에 비해서 미국이 초월해서 2019년 기준 미국이 203개 유니콘이 중국이 206개로 초월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격차가 더 커질 거예요. 우리는 어디다 투자해야 돼요? 우리는 한국은 어차피 수출로 살잖아요. 기업들은 수출로 살기 때문에 기술력이 IP가 한국이 돼야 돼요. 한 개 개인이 소득은 월급 소득이 있어요. 내가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는 소득 플러스 자산 소득이 있어야 돼요. 자산 소득. 옛날에 예금하면 예금 금리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가 빵입니다. 금리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돼요. 특히 한국 사람은 국내 시장이 없기 때문에 월급 있고 반드시 자산 소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자산 소득이 어디서 와요? 해외 투자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한국 국내는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성장을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올라타서 나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중국이 저렇게 가면 내 그 위에 올라타면 올라탄 자가 위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니콘 기업이 다 내가 대주주라고 생각해봐요. 핀도더 대주주가 내예요. 그럴 거예요. 내가 어떻게 대주주 되냐? 되는 기회가 무수히 많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많은 편견 때문에 눈을 감고 봐서 그렇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중국이 지금 유니콘 기업에 분포하는 산업이 미래의 흐름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까 상해 커창반이 제일 많이 상장한 게 전자상거래 관련 업체들, 인공지능, AI 관련 스타트 업체들, 핀테크, 소프트파워 산업들, 물류. 그래서 이런 산업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산업들과 이런 산업들이 흐름에 있는 선도 기업들이 투자하는 전략이 앞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투자해서 우리의 자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는 월급 소득으로 가기에는 이제 시대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이고요. 대표적인 아까 영화가 아메리칸 팩토리입니다. 근데 한국도 그렇게 안 되란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자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되고요. 한국 국가적으로도 자산 전략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옆에 이렇게 고속 성장하는 자산 소득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옆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을 지혜롭게 해서 누구나 다 자기 인생에 특히 재무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위너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